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산업 현장의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업 경영인과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던 사고인데요. 병원 5층 높이에서 안전대도 없이 건축 재료를 운반하던 중에 추락해서 사망한 일이었습니다. 안전 난간은 해체되어 있었고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안전 책임이 있는 건설사 오뉴 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 해 평균 3명이 사망하는 여수 산단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전히 화재와 누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무려 7개 기업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했습니다. 4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와 판박입니다. 이들이 배출한 건 1급 발암물질 벤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중대한 재해가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중대한 피해는 막대한데 말이죠. 산단한 관계자는 왜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교통사고처럼 노동자에게도 과실의 비율을 정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해결 의지가 없는 발언을 무려 야당의 당대표에게 할 수 있는 용기는 법으로 규정된 엄중한 처벌이 애초에 안 일어난다는 것, 적어도 막아낼 수 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겠죠. 이제 기업들은 법전에만 살아있는 종이 호랑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후에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한 농민단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 지역 주민들이 서울대학교가 백운산의 임도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백운산 생태계 파괴, 또 시민들의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최근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준비위원회가 서울대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백운산 임도 개설 사업과 관련해 백운산 생태계를 훼손하는 서울대의 무분별한 백운산 임도 개설을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광양 지역 주민단체들은 서울대가 그동안 백운산 산허리를 동강내는 임도를 개설하며 대규모의 산림을 파괴한 것은 물론이고 백운산 생태계까지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백운산에는 지난 2012년까지 이미 서울대학교가 직접 수행한 38km 임도가 있고 2012년 이후 산림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15km 구간의 임도가 추가로 개설되었는데 서울대가 올해 또다시 백운산에 추가로 임도를 개설하려 하고 있다며 백운산 임도 추가 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단체들은 서울대가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봉강면 신룡지구와 다안면 금천지구에 임도 7km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옥룡면 동곡리와 추산리 등지에 3.8km의 국유 임도를 개선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임도는 대개 산림자원 개발이나 산불 진화를 위한 진입로 확보 차원 이런 차원에서 개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운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무분별한 임도 개설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 아닐까요? 네, 지역 주민들은 서울대와 광양시가 대형 산불 대응과 임산물 운반 등 여러 임도 개설 이유를 대고 있지만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백운산 생태적 가치는 당장의 이익과 편리만으로 함부로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단체 측은 10년 전 광양시민 8만 3천여 명이 서명을 통해 땀과 눈물로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지켜냈고 또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방향을 세운 결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단체들은 이 광양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과 함께
난개발 방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백운산 생태계 보호 의지를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와 광양시의 무분별한 임도 개발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단체들은 양 기관은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을 지키고 국립공원 지정을 통한 백운산 보존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단체들은 서울대의 무분별한 임도 개설 강행은 산지를 훼손해 국립공원 지정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단체는 이 광양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대학교가 임도 개설을 강행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가서라도 막아내겠다며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꼭 임도를 개설하는 방식만이 최선인지 주민들의 주장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지난해 정기명 여수시장 취임 과정에서 시의회 강재헌 의원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인수위가 해당 시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인수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네, 여수시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의 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한 시의회 특정 의원의 주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되자 이에 반발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지역 일부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지난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1월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났는데도 인수위가 이에 불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재헌 의원은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수당 지급 제도에 대해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발언이 고소고발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이 같은 인수위원회의 행위는 시의회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수위와 인수위원 임명권자인 정기명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인수위가 시의회 특정 의원에 대해서 일종의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인수위 뉴스가 한참이 지나서야 시장 취임 10개월이 지난 지금에서까지 나오고 있는지 참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단체장이 당선되고 취임 전까지 시장의 업무 인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시장이 취임하고 인수위가 해산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인수위 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시장직 인수위 입장에서 특정 시의원의 주장이 인수위 활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이 경찰이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사안에 대해 불복해 사건을 검찰로까지 넘어가게 해서 논란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수위원회의 이 같은 강경한 기조에 대해 당시 인수위원들의 임명권자인 정기명 여수시장의 어정쩡한 입장이 논란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기명 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인 강재헌 의원으로부터 인수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수위 일부 의원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임명권자로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건에 대해 자신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게요. 인수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바라보는 시민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시겠죠.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의 시군 통합으로 당시 승주군청으로 활용되었던 승주읍 소재한 군청사. 순천시가 30년 만에 다시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네, 순천시가 예전 승주군청으로 사용되다가 순천시와 승주군의 시군 통합으로 순천제일대학교 승주 캠퍼스로 활용된 후 현재 방치되고 있는 승주군청사를 다시 매입해서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주군청사는 지난 1995년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하면서
순천제일대학에 매각되었고 한때 학교 캠퍼스로 활용됐지만 얼마 후 캠퍼스가 본교로 통합된 이후 지금까지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해당 승주 캠퍼스와 일대 토지를 다시 매입해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전남도에서 공모하고 있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재단법인 순천바이오케어 연구센터와 함께 현재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로서는 통합 이후에 승주읍 일대를 늘 아픈 새끼손가락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승주읍 지역 주민들로서는 이번 공모 사업 채택 여부에 관심이 높으시겠습니다. 네, 순천시는 승주읍구 승주군청사 인근에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차 전문 생산업체가 있고 또 서남사의 야생 차단지나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어 주변 여건이 좋아졌다는 판단입니다. 순천시가 공모에 나선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도내 22개 시군 중 1개 지역에 도비 180억과 지자체 예산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특화 대규모 발전 사업으로 오는 6월 이전에 사업 지역이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순천시 승주읍은 시군 통합 이전 주민 수가 11,733명으로 한때 번성했지만 순천시와 통합 이후 주민 수가 급감해 지난 2월 말 기준 인구가 2,593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순천시 신성장 산업과는 이번 바이오단지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이 방치되고 있는 승주군 다목적 회관을 매입해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로 리모델링을 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요즘에 뉴스 보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농민을 위한 쌀 안정화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죠. 작년 8월부터는 반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양곡관리법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다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정작 벼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의 생각, 입장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게 농민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법안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 오늘 지역의 농민 한 분 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한국 쌀전업농 전납연합회 박광은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 전화 왔습니다. 예. 요즘 가장 바쁘신 시기죠? 예. 예, 비도 오기도 하고 한창 바쁘실 시간인 것 같은데 비가 어제 좀 와가지고 좀 나아지셨습니까? 엄청 좋은 비 왔죠. 엄청 좋은 비였어요. 예. 이번에 보니까 아니 그 쌀농사 짓는 농민들 그리고 단체가 이렇게나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이제 다 자기 품목별로 다 단체를 구성하니까 요즘은 품목별로 다 다르죠. 예. 그 소개해드린 단체는 한국 쌀전업농 연합회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정부 쌀전업농 7만 원 육성으로 육성되다가 이제 현재는 한 6만 3천 명 정도이고요. 6만 3천 명이요? 예. 명이 아니고 호수. 호수. 예, 호니까 이제 부부 뭐 거기에 딸린 식구들 하면 소자정은 좀 많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남은 한 1만 2천 호. 전국 쌀 생산의 한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국 쌀 생산량의 50%요? 예. 12,000호라는 게 그럼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많겠습니다. 말씀하신 그죠, 것처럼. 이제 부부로 생각하면은 6만 5천 원, 뭐 10만 원, 13만 원가 되죠. 13만 명이. 그럼 이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생산량은 50%인 거 말씀 주셔서 알겠는데 규모로 보나 뭐 목소리를 보나 그러면은 이 정도는 좀 많은 분들이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규모화된 사람들이 많죠. 3헥타 이상 농사를 짓고. 3헥타르 이상이 이제 그 기준이 있는가 보군요. 예. 전에 이제 그 할 때는 전업농 할 때는 3헥타 이상 해서 20헥타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그랬어요. 저희 자금으로. 예. 그러니까 왜 관련된 질문을 여러 번 드렸냐면 뭐 어디 정부에서는 농민단체 이야기를 들었다. 뭐 민주당에서는 또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들었다. 이제 이런 걸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여쭤봤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가 양곡관리법이에요.
예, 예. 어떻게 이 관련된 논란을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말씀하다시피 이제 예상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뉴스에 양국관리법을 거부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몸에서 열이 나고 농사꾼으로서 엄청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몸에서 열이 나셨다고요? 예, 열이 팍 오르더라고요. 왜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단체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독려하고 양국관리법에 독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내 할 일을 정부에서도 저희들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책임자로서 좀 열이 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셨군요. 많은 농민단체들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뭐 전남도청이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또 목소리를 또 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속해 계신 연합회에서는 신중론을 냈다가 뭐 내부 갈등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이제 우리 중앙연합회 회장님께서 민주당 정권이었을 때는 정확하게 찬성을 하고 했거든. 머리까지 감쌌거든요. 예. 중앙회장님께서는요. 예, 이만 회장님께서.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도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하부 조직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농림부 장관인 이 양반하고만 이제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 말만 믿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도 반대가 아니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서 완벽한 법안을 좀 내놓으라. 이런 거였죠. 중앙회장님께서 애매하게 이야기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이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찬성을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라. 중앙회장한테. 근데 이제 그거를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부 조직에서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반대를 하면은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대안 없이 거부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중앙회장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그럼 안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안 주고 계시지만 그 양반이 요즘에 또 병세가 약화돼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뭐든 사무총장이 일반적인 일을 한 것 같더라고요. 사무총장께서 뭐 입장이 더 나온 것은 이제 없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이제 이게 거부권 행사가 됐으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완벽하게요. 또 우리들의 목소리가 완벽하게 그 반영되는 더 좋은 법안이 이제 탄생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예, 하부 조직의 이야기까지 중앙에 잘 전달이 돼서 그게 중앙 정가에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보면 초과 생산량의 3에서 5%, 또 쌀값 하락이 전년 대비 5에서 8%일 때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또 시장 격리를 시장가로 변경,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에요.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쌀을 강제 매수하라는 거냐? 그래서 법 이름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아예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양곡관리법에는 타작물 재배로 해서 적정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시장 격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는 시장 돈이 없는데 시장 격리를 하는 것으로만 계속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 법안 안에는 적정 생산을 해서 시장 격리를 하지 않을 만큼의 적정 생산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장 격리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3만 헥타르 논에 타작물 재배하도록 하면 쌀은 적정 생산이 되는 겁니까? 올해 정부에서 3만 7천 헥타르를 지금 한다고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3만 7천요? 그 3만 7천 헥타르 했을 때 지금 정부 예산은 1,500억이 세워져 있어요. 헥타당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데 이거 받고 다 하겠습니까? 농가들이 농사 지는 것도 먹고 살라고 하는 짓거리인데 소득이 되어야 타작물도 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얼른 단순 논리로 생각하면 3,700억에 1,00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저기 3만 7천 헥타에 1,000만 원씩만 준다고 해도 3,7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돈이 1,000만 원 줄 일도 없지만 1,00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어느 농가가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런다고 정부에서 말하는 1조 5천억이 되네 어쩌네 하면서 1조 5천억 안 들려면 3,700억 투자해야죠. 2018년에 그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네. 시행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안 하고 있는 재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재기할 수 있는 비용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논타작물에서 예를 들어 콩을 심는다 했을 때 예. 저도 올해 이제 5헥타를 하는데 농기계 기종이 바뀌거든요. 그러잖아요. 배기다가 하려면 8, 9기도 콤바인도 다시 바꿔야지. 예. 뭐 트랙터 뒤에 작업기도 바꾸고 해야 돼. 돈은 그 수없이 들어갑니다. 예.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까지는 뭐 모르시더라도. 몇 억은 들어가죠. 몇 억이 들어가요? 타작기 콤바인 하나에 1억 8천씩 간답니다. 1억 8천이요? 예. 알겠습니다. 양곡관리법도 관련해서는 벼농사 아닌 타작물 재배하는 농가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요즘에 뭐 뉴스에서 나오고 그렇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예를 들면 배추 뭐 이런 양파, 축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다 개입을 해주잖아요. 예. 배추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겨울 추석 전만 해도 폭등을 해가지고 날렸지만은 겨울에는 폭락이 해서 전부 정부에서 출하 정지 명령을 내려서 출하 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폐기 처분을 다 하고 그렇게 개입을 하거든요. 네. 타작물들도 축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농민분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렴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 장관님이 네. 그 농업인 단체 중앙회장님하고 이렇게 올 정부 들어서요. 지금 정부 들어서 예.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앙회장 정도면은 이제 보통 우리 전남에는 중앙회장이 없습니다. 예. 전남 쪽에 왔는데 정도면 정치성을 좀 띠거든요. 정치성이 있다. 그렇죠. 예. 이학고 정영인 회장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의 골수라고 이제 듣고 있는데 이 양반들한테 얘기만 듣고 하니까 이 양반 정치적인 입장이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만 하고 하는 부분을 농림부 장관은 그대로 전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폭넓게 간담회를 한다면 도단위 회장 정도 이상은 모셔다 놓고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예. 차 한잔 마시면서 원탁에 앉아서 그 얘기가 거의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다시 여야에서 치열하게 또 토론을 이어갈 것 같은데 네.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십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거부권이 이양됐으니까 예. 여야가 맞서서 우리 쌀 농가들이 원하는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나운서님도 그러겠지만 회사원들이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 소리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로. 쌀값은 오른 적이 없으니까. 작년에 쌀값이 25%가 폭락했어요. 직장인들 월급은 깎이지는 않죠, 적어도. 그렇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다. 직장인들은 내 몸만 가지고 가서 일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이 작년에 비료동 농자재 값이 40% 이상이 폭등했잖아요. 예. 이중 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고 투자의 비용은 올라갔는데 없어져서 쌀값은 내려가고.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작년에 뭐 기름값이라든가 비료값이 얼마나 올라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여야에서 치열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쌀 전업농 전남연합회 박광은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단비가 내렸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니 오늘까지 비가 좀 올 것 같더니 흐리긴 한데 비가 안 와요.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예상 강수량은 5m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기상청에서. 네, 그게 무슨 단비예요. 어제까진 단비였죠. 어제는 단비긴 했죠.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게요. 좀 더 와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한창 아직 못 미칩니다. 이번 주는 산불 이야기가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가 그래도 조금 내려줘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긴 했는데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하면서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김단비 기자께서도 순천 현장 또 나가셔가지고 또 LTE로 전국에 있는 또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또 알려주셨는데 우선 순천 송광면 전체 피해는 파악이 좀 됐어요? 일단 3일이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10곳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맞아요. 저희 권역에서는 전남에서는 한평 그리고 순천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잠재된 피해 면적은 한 순천의 경우 150헥타르고 150. 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고요. 예. 시설물 피해도 없었어요. 근데 산이 너무 많이 탔죠. 나무가. 그러니까요. 아예 재가 돼버렸고 제가 현장에 또 나가 있었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산이 아예 그냥 먹칠한 것처럼 시꺼멓게 변해버리고 물론 이제 민가 피해가 없는 건 다행이었지만 또 주민들은 밤새 경로당에 대피해가지고 마음을 또 졸여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산불이 나면 또 재 같은 게 이제 계속 날리잖아요. 이게 되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네요. 네. 처음에 이야기 제가 드릴 때만 해도 한 5.5 헥타르 정도다. 네. 월요일 날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불이 점차 더 커지면서 150 헥타르라는 정말 큰 규모의 피해 면적까지도 확대가 됐는데 추가 피해가 더 있습니까? 말씀 못하신? 한평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피해 규모를 좀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워낙에 넓으니까. 예, 일단 집계된 한평이랑 순천을 다 합쳐가지고는 625 헥타르. 축구장 한 900개 정도 되는 875개 정도의 면적, 여의도의 한 2.2배? 여의도의 2.2배가 넘는 이제 산림이 탔죠. 훼손됐고 불에 탔고 일단 잠정 집계된 피해는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확대되겠죠. 사실. 그러겠습니다. 네. 줄어들 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예. 산림도 자산인데 참. 그냥 안타까운 게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화재가 시작된 걸로만 보인다는 정도까지만 나왔고 예. 한평은 이제 양봉장에서 쓰레기 소각하다가 이제 산불이 번진 게 원인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실수로 화재가 발생을 했다는 게 그 여의도 면적의 2배가 타버렸다는 게 물론 건조한 날씨도 있었지만 네. 조심해야 되겠다. 이 불씨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불씨 관리가 아니라 그냥 불을 일단 안 피우셔야 됩니다. 지금 맞죠. 상황에서는. 쓰레기 소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네. 안 됩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또 주민 한 분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명 피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고 시설물 피해가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농작물 피해처럼 직간접적인 피해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특별 재난지역 추진을 지시를 했는데 어떤 것들 지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명 브리핑을 했죠. 그 산불 10개 시군구, 발생한 10개 시군구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순천과 이제 한평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예. 일단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이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비가 내리면 산사태 피해가 우려가 돼요. 그렇죠. 또 이제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우기철에 이제 산사태가 우려되니까 이런 피해 복구나 안전 조치를 하는데 조금 준비를 하겠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는 것들은 사실 피해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국비 지원 규모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지역 선포까지만 확정이 된 거지 어떤 지원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 조사가 먼저 돼야 되니까요. 피해 조사하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대략적으로? 한 달 이상은 걸립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싶은데요. 그리고 왜냐면 그러니까 한두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전국 동시적으로 10곳에서 발생을 하니까 이 10개 시군구를 다 조사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지 이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할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 파악을 해놓고 여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자 이렇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곳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그렇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비가 어쨌든 이번 주는 좀 내렸습니다. 단비가 내렸는데 얼마나 왔어요?
일단 전남 같은 경우에 진도와 완도 쪽에 제일 많이 왔어요. 한 120mm 이상이 내렸고요. 순천 같은 경우는 70mm, 그다음에 여수도 한 50에서 60 정도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예. 진도와 완도 같은 경우는 섬님이 아무래도 많고 이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어떤 방식이냐면 이틀 동안 물을 공급하고 네. 6일 동안 그 이틀 동안 받은 물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틀 받아서 6일을 써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틀 급수 6일 단수.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비가 좀 와서 뭐 이제 빨래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도움은 됐다. 보탬이 됐다. 하지만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양이다. 그 수장공사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네. 전남 지역의 가뭄이 역대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복댐, 주암댐 저수율이 10%대 머물고 있는데 댐 건설 이후 사실상 최악의 수준이거든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120에서 470mm 정도의 비가 더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 우기까지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기까지는 버틸 수 있대요. 버틸 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비가 조금씩 왔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다들 물 전략 운동에 되게 동참하고 있으시잖아요. 산단에서도 그런 맞아요. 보수 기간을 앞당겨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악의 수준까지는 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에도 왜 최악의 경우에는 저수율이 아예 떨어져서 물을 쓸 수가 없다. 제한급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지난해 연말까지 거론이 됐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 하지만 우기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우기철에도 비가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오면은 또 그저께처럼 갑자기 뭐 호우주의보 내릴 정도로 한 방에 확 쏟아붓든가. 그렇죠. 많이 쏟아지는 것도 문제죠. 참 극단적인 날씨예요. 어쨌든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뭐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 오랜만에 내린 비였는데 더구나 요즘에는 모내기철이에요. 농민분들이 아무래도 이 말라 비틀어진 밭 보면서 논밭 보면서 답답하셨을 텐데 반가워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밭이랑 논이 있는 곳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네. 되게 분주하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비 온 비가 김에. 오니까, 예. 비가 오니까 또 작물들 생기도 돌고 특히 밭 같은 경우는 물이 되게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면 이제 비가 안 오면 본인들이 이제 물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수돗물로. 근데 이제 그것도 땡겨 쓰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넉넉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부터 이제 단비가 조금씩 내렸으니까 이제 농사 작물도 좀 손 보고 못했던 이제 농작업도 좀 하고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농민분들이. 알겠습니다. 비가 또 올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오늘까지 5mm 정도 오락가락하고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단비를 좀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제라도 지내야 될까 봐요.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어제 많은 비가 왔습니다. 내리는 비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는데 비로 인한 미끄럼 사고는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와 인도 경계에 있는 갓돌로 인한 미끄럼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게 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네, 도로와 차도의 가장자리에 설치해서 도로가 아닌 곳과 경계를 표시하거나 이 차도와 보도의 영역을 구분하는 갓돌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즘에는요 도로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을 부르기도 해요.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경계석을 사용했지만요. 요즘에는 도로를 지나다 보면 대부분 강화석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경계석보다 미관을 좋고 표면 입자가 조밀해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서 차량의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입자가 조밀하면서 미끄럼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은 비 오는 날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 보차도 경계석을 밟고 미끄럼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차도 경계석 장비를 바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경계석 부분이 평상시 너무 미끄러운데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끄러운 것 같아요. 제 와이프는 이미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 도로 경계석을 밟고 빨리 지나가려는 마음에 힘을 줬는데 그대로 몸이 붕 뜨면서 미끄러져서 무릎이 다 깨졌죠. 너무 크게 다쳤었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그 부분을 밟고 지나갈 때 휘청거리거나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냥 안 받고 뛰어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 거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미끄럽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위험한 거 같으면 미관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사람들이 안 다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민원인께서도 부상이 심각했다고 하던데 이런 미끄럼 사고 발생하면 예상보다 이게 미끄러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이 부상 정도가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취약하고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평소에 길을 가다 보면요 보차도 경계석을 밟는 일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이 밟을 때가 시내버스 승하차 구간 또 횡단보도의 경계석입니다. 이런 구간은요 비 오는 날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빗속을 걸을 때 바닥 표면이 고르고 단단한 곳일수록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보차도 경계석인데요. 미끄럽고 단단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평소 아스팔트 경우요 미끄럼 저항 지수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숫자가 낮아지는데요. 비가 오는 날 도로 경계석 위의 수치는 30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이 저항 수치가 20에서 30 정도는요 단단하게 다져서 매우 미끄러운 눈길에 버금가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사고가 인도 중에서도 시내버스 승하차 구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를 또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아무래도 노약자 계층 아니겠습니까? 네. 위험한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요 여수 곳곳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가는 곳마다 노인 이용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용자 대부분이요 버스를 승하차할 때마다 이 도로 경계석을 밟고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제가 어제 비가 내렸잖아요. 예. 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물기가 남아있는 곳에서는 그 빗물을 밟고 경계석을 밟다 보니까 살짝 미끄러지는 경우도 봤어요. 예.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정도가 더 심해져서 승하차는 노인들 볼 때마다 위태롭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힘들 얘기 들어보시죠. 막 아슬아슬해 막 혼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덜 미끄러워야지 그래도. 많이 미끄러워야 저런 데도 그러고 높고 또 높기도 하고 어른들이 좀 힘들지. 한 번씩 이런 데가 약간 미끄럽긴 해요. 이런 라인하고 여기 걷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하면 급하게 갈 때 이제 이게 내려가면서 순간 훅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버스 가까이 붙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려고 이제 발 딱 올릴 때 턱 같은 경우는 미끄러우니까 아무래도 뭐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경계석 미끄럼 사고는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 그렇죠. 예.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수시에서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여수시에서는요 아직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끄럼 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경 예산안이 성립되면 여수 승강장 개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승강장 미끄럼 방지 대책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교통과 교통시설팀 김종호 팀장 인터뷰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올해 추경 1회에 반영 3천만 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나 노령 인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버스 타기도 불편하고 또 내려서 이렇게 보도로 올라오기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장 버스를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 턱을 이제 그렇게 개선한다든가 여수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한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 것을 영역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곧 있으면 의회 승인 나면 바로 영역 발주를 할 겁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뉴스들 가져오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첫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예. 좀 전에 농민단체 인터뷰도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진 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점심에 밥 한 공기 다 드셨어요? 저는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저 예. 원래 다 비워요. 네.
원래 잘하고 계시군요. 네. 예, 칭찬드립니다. 네. 어제 조수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논란이었어요. 물론 여러 대책 중에 하나 이야기한 것을 너무 맥락 다 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오늘까지도 하시긴 하던데. 맞아요.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에 밥 잘 안 먹지 않냐.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뭐 캠페인 운동을 벌이는 것도 아이디어다. 라는 이야기가 논란이었어요. 맞아요. 오늘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하지만 발언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그런 회의 중에 하나였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우리 지역 특히 순천에 요즘에 좀 많이 오시면서 지역민들과도 접촉이 좀 많은 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애정을 비치면서 지방선거 때부터 정호망남의 개막식까지 총 공식 방문만 3차례 정도 해왔습니다. 예. 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생특위위원장으로서 정말로 여성들이 밥을 남겨서 쌀이 남아돌고 또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또 정말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래는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여성들이 밥 잘 먹고 있고요. 저도 송유라 아나운서는 잘 먹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하시죠? 보증합니다. 네, 예. 보증하시죠. 예. 네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라면서 이창민과 이현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지난 일 말하면 뭐해 돌릴 수 없는데 괜히 아픈 가슴만 다시 들춰내서 뭐해 쓸데없게 태어나서 딱 3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괜히 허튼 일들에 아까운 눈물 낭비 말자. 예,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오셨습니다.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이어드리고 있고요. 다음 이야기는요. 반갑고 축하할 소식입니다. 그제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지민 씨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공식 솔로 음반 페이스의 타이틀곡 Like Crazy로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것을 핫샷 데뷔라고 하는데 이 핫샷 데뷔는 빌보드 역사상 총 65곡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BTS가 이미 5곡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민이 66번째 곡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솔로와 그룹 모두 1위에 오른 빌보드 탑100 1위에 오른 K-팝 가수로도 기록됐습니다. 네. K-팝 가수로는 가수 싸이 씨가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차지를 한 적이 있었고요. 1위는 못했어요. 한국 솔로 맞아요. 가수로는 1위는 지민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자마자 1위도 하고 핫 데뷔도 하고 이게 역사상 66곡밖에 안 된다는 건데 여기에 그러니까요. BTS가 5곡
지민 씨가 여기에 또 당당하게 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록이고요. 이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입니까? 네, 영화 Like Crazy에서 영감을 받아서 영화 내용처럼 이별 후의 상실감과 아픔 그리고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순간의 감정들을 노래한 곡인데요. 멜로디는 경쾌하지만 공허한 감정을 고스란히 잘 표현한 지민의 그 미성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는 곡입니다. 예.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한 곡이고요. 들을수록 매력이 있는 곡이고 중독성이 또 엄청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민 씨의 Like Crazy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he's saying, baby, 생각하지 마. There's not a bad thing here tonight. And baby, 떠나도 좋아. 있어, 오늘까지만. Watch me go. 날 적셔 밤새도록. away. 아침도 취했어 오지 않게. 희미해진다 드라마 같은 뻔한 스토리 익숙해져가 내가 알던 나를 찾기 멀리 온 것 같기 I know, you know, I know I'd rather be lost in the lights lost in the lights I'm out of my mind 이 밤이 끝을 잡아줘 매일 밤 you spin me up high 너를 부르면 die Let me have a taste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